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가 한창인 구례에 들려 예로부터 농업은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단순 작업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함께 작업하고 다 같이 수확의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문화이자 공동체 정신의 근간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또 마을 주민들끼리 또 우리 같은 한 가족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정도 들고 재미가 있죠. 더불어 사는 삶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의 농촌. 도시민들에게도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사회가 개인화되고 산업화될수록 함께 정을 나누며 한솥밥을 나눠 먹는 어울림의 가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 농촌 공간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휴식, 휴양, 여가 그런 공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농촌이라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로 잇고 소통하게 만드는 농업. 이 농업의 힘이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달려 도착한 연해주 우스리스크.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평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초록 물결이 넘실대는 거대한 평원, 바로 발해 통일농장이다. 총 200헥타르의 면적에 유기농으로 재배한 콩이 튼실하게 익어가고 있다.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의 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고려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농장을 만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도와줄 길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 러시아에서라도 그걸 재배해가지고 수확한 것을 그렇게 우회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거죠. 그래서 그거 성공했어요. 새해 또 이제 콩을 또 재배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북한 참 굶주리는 어린이들의 영양식품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4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옛 발해의 땅 연해주. 그 중심에 위치한 우스리스크의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고려인과 북한의 노동력이 모여서 태어난 발해 통일농장.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하나 되자는 소망을 담아 이름 또한 통일농장이라고 지었다. 연해주는 보통은 땅이 많습니다. 그래 여기다 콩 잘 생각나 콩 숨고서 앞으로도 많이 북쪽도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 연해주 고려인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 와서 여기서 합체해서 여기 우리 고려인들도 일도 하고 같이 여기서 많이 도와준 거 그런 드넓은 유기농 콩밭. 얼핏 보면 보잘것없는 풀밭처럼 보이지만 가깝게는 북한 주민들을 돕고 멀게는 통일 이후 7천만 민족이 먹을 식량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통일 농업을 준비한다는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남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이쪽 연해주의 땅과 또 고려인의 이런 좀 노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이곳에 결합해서 해외 통일 농업을 이루게 된다면 북만이 아니라 우리 남까지도 한반도 전체의 식량에 관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잡초만 무성했던 대평원이 생명의 초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반도에서 태동해서 연해주까지 뻗어나간 농업 상생의 꿈. 북한의 동포를 도울 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희망의 꿈이 옛 발해의 땅에서 알알이 여물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카가얀 대오로. 이곳에서 북쪽으로 3시간을 달리면 클라베리아의 고원지대가 나타난다.
포장되지 않은 험악한 산길을 달려 도착한 해발 1700m 고지. 산허리를 타고 뜻밖의 푸른 초지가 펼쳐진다. 필리핀에서도 오지인 클라베리아. 과거 울창한 밀림 지역이었던 이곳에 농업으로 새 희망을 일군 사람들이 있다. 산중 농장이지만 잘 꾸며진 운동장에서 한창 농구를 즐기는 아이들. 농구 골대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 문양이 낯설지가 않다. 클라베리아 농장에 오늘을 일궈낸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이다. 대회에서는 특별히 유기농장을 가지고 유기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기농 기술을 갖다 전달하기도 하고 또 유기농 교육을 또 시키고, 그래서 현지인들이 현재 자기 있는 자국 내에서 유기농을 개발해서 유기농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땅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살 길이고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그 취지에서 국내외에서 이런 유기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오지. 울창한 밀림 지역이었던 이곳에 드넓은 산골 농장을 개발한 한국 사람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농약과 비료, 제초제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작물은 땅속에 배라 불리는 야콘. 이들은 필리핀에서 생소한 작물이었던 야콘과 유기농 재배 기술을 현지인들에게 전해주었고 해마다 많은 수확량을 얻고 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산골 마을에 농업은 활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안겨주었다. The Korean people really wants to help us. So we are so thankful that in our farm, it was introduced in our farm. And all our members very thankful, and they are very thankful to the Korean. 필리핀에서 보기 드문 앞선 유기농 재배 기술을 전해 필리핀 정부로부터 수많은 표창을 받은 클라베리아 농장. 이곳 클라베리아 농장은 단순히 유기농 재배 기술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 농장에서 운영하는 농업학교, 교실 안에서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다. 한국말 어렵지만 재밌어요. 국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어 웃게 만드는 힘, 농업.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해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만국의 언어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농업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해마다 급격히 상승하는 농사 비용. 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인 농산물 가격.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다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서러움이 거리에 넘친다. 예를 들어서 쌀만 하더라도 10여 년, 한 5년간 지금 물가가 한 29%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산비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은 제자리거나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겨우 떠나지 못하는 농민들만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이 사실은 이 먹거리만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깨끗하게 해주죠. 맑은 산소도 공급해주죠. 홍수도 조절해주죠. 그래서 이 공익적 기능,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67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100조가 넘는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럼 어떻게 시장에서 농업, 쌀 가격에 다 반영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 한국 농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자연재해. 2012년에도 잇따른 태풍으로 농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 문제가 많습니다요. 작년에도 지금 나무가 생장성이 가요. 나무가 낙하지하고 작년에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매년 새로운 형태의 기상재해들이 발생하고 수십 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조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농업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너무나도 참 황당하고 참 자연의 피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섭구만요. 저평가된 농업의 현실과 매년 찾아오는 자연재해보다 농민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FTA로 대변되는 새로운 무역 질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09년 아세안, 2010년 인도, 2011년 EU, 2012년 미국 등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도 47개 국가와 10건의 FTA를 속속 체결했고 지금도 16개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FTA라는 것이 결국 서로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해외 시장을 개방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도 하고 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 구조가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경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TA는 바로 이런 우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경쟁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FTA. 더욱이 나라 살림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FTA 추진은 많은 사람들을 긴장케 한다. 우리에게 큰 교역 시장이 열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란 기대와 비교 우위 경쟁력에서 뒤처진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선 경제 규모만으로 따지면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제1위의 수출 시장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FTA를 하자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중국 시장을 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해서 우리가 장래에 계속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내 언론들이 한중 FTA는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우리 농업에 미칠 거라고 하는 데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건비가 싸고 토지 임차료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한미 FTA나 한EU FTA는 축산물이나 낙농 아니면 일부 과실류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중국과 FTA가 만일 미국이나 EU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이 된다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시작을 합의한 뒤 넉 달 만에 행해진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中韩的自贸区谈判，今天我们就算正式宣布启动，而且我们刚才共同商定要在5月份进行第一次的会谈。 지리적인 인접성, 양국 간의 교역량을 고려할 때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한중 FTA. 그래서 이전의 다른 FTA 때와는 달리 더욱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 철폐 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눠 협상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각 분야별로 협상 지침과 범위를 확정하고 또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민감 품목은 다시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단순한 양자 경제 협정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 경제 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간의 교역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한중 FTA 협상. 하지만 협상의 특성상 한 나라 안에서도 산업 간 희비가 교차하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 FTA로 인한 영향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해가 굉장히 클 품목, 예를 들면 뭐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그 예외를 전제로 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고관세 품목들을 협상해서 이제 예외로 이렇게 관철을 시킨다고 하면 나머지 품목들은 관세가 한 20% 내지 30%인데 그 정도의 관세 철폐 효과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얼만큼 이제 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맛있을 것이냐, 또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관세가 한 20-30% 낮아지는 것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10월 30일 한중 FTA 4차 협상이 열린 경주. 전국에서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출을 위해 농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FTA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 국내 농산물 시장이 얼만큼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농민들의 불안감은 컸다. 만약에 한중 FTA가 통과가 된다면 기초농산물들이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초농산물들은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좀 짓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건 어떤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농산물이 거의 거덜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의 완결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중 FTA를. 그래서 전체 농민들이 이것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마지막 막장이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장의 앞에 서 있는 농민들의 불안, 공포. 이제까지 맺어졌던 자유무역 협정이 보여준 결과는 명확하다. 보호장벽이 없어진 상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심지어 시장에서 소멸되는 것을 보여준 FTA. 농민들은 2010년 4차례에 걸쳐 행해진 한중 FTA 협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아직까지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하는 협상은 다른 협상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FTA 협상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그런 방식을 쓰지를 않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 또는 전반적인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 수준을 먼저 정하고, 그런 전반적인 보호 수준이 정해진 후에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을 하도록 지금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전반적인 보호 수준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은 그 협상에서 우리가 민감한 농업 분야의 보호 수준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불안감과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 협상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지만, 농민들은 한국과 중국의 농업 유사성 그리고 지리적 인접성으로 한중 FTA는 한국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농민의 희생을 불가피하다고 강요해온 이제는 아예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한중 FTA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은 농산물 품목도 그렇고 물류
시간도 그렇고 거의 한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농산물 완전 개방이 되면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한국 농업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한미 FTA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클 것이다. 농업 부분에서는 한미 FTA는 연 8천억 정도의 생산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한중 FTA는 그보다 4배나 되죠. 그래서 3조 6천억 이상 이렇게 큰 생산 감소가 있을 거다.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한중 FTA.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농업에 대한 배려 없이 체결됐을 경우 13개 채소와 과습 품목의 피해액만 10년간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더 이상 한국 농업에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농민과 정치인들은 물론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자체, 현업에서 일하는 실무 공무원까지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찰나에 또 한중 FTA까지 체결될 경우에 우리 농수축산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그런 피해가 가중될 거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의 주된 이유는 농산물의 경쟁력 차이, 값싼 노동력, 넓은 토지를 바탕으로 가격 우위에 있는 중국 농산물은 현재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이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TA가 꼭 우리 농업에 피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4년에 우리가 칠레하고 처음으로 FTA를 했을 때 칠레가 이제 세계적인 포도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 포도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거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협정이 발효가 되고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포도 농가의 그 포도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소득이 발효했을 때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도 많다. 유기농 포도를 재배해 명인으로 지정된 박일주 씨가 바로 그런 이유다. 국내 포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됐던 한 칠레의 FTA 체결이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발점이 됐다. 그 신문에서 기자가 오셨대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요. 저는 과감히 했어요. 나는 칠레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칠레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잖아요. 뭔데 거기서 좋은 포도는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운반비가 많을 거고 배로 오면 어차피 농약을 써야 와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면은 승산이 있다 했는데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칠레 우리 이겼지 않습니까? 칠레 포도 가서 한국에서 행세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농약이었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간다 해서 유기농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됩니다. 2004년 저농약 인증, 2005년 무농약 인증을 거쳐 2008년 유기농 인증을 받은 박일주 씨. 그는 소분뇨에 볏짚과 미강 등을 섞어 퇴비를 만들고 농약 대신 쑥가루, 계란 껍데기, 그리고 직접 만든 한방 영양제로 땅심을 키웠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친환경 재배로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실패도 하고 또 집사람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냥 관행으로 농사 지으면 편할 텐데 왜 고집스럽게 하냐고 그랬는데 사람 목표를 세우면은 목표 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기로 한다고 해가지고 5기로 성공을 했죠. 10여 년 동안 우직하게 유기농업의 길을 걸어 2012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에 선정된 박일주 씨.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친환경 농자재를 직접 만들어 생산비는 줄이고 품질은 높였다. 2007년에는 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와인 개발에 도전. 캠벨로는 고급 와인을 만들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맛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와인을 만들었다.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 노하우를 이웃 농가에게 아낌없이 전파하는 유기농 전도사 박일주 씨.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은 내가 좀 맞아 죽을 일이죠. FTA 찬성한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신 바와 같죠. 중국이 13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상 재벌급이 한 5천만 원 된다대요. 우리 농사 전부 유기농 지어서 중국에 싹 팔아먹어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 농산물 좋으면은 중국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FTA가 돼야 나가죠. 안 되면 못 나가잖아요. 저 지금 이달 중에 지금 홍콩에서요, 그 식품 박람회에서 지금 저희 와인도 내가 그쪽에 보내줬는데, 나는 넓은 나라에 부자 나라에 물건 농산물을 팔았으면 쓰겠어요. 우리 쌀 유기농 잘 지어서 중국 팔아보고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딱 갖다 놓고 우리만 살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안 되죠. 진짜 무농약이나 유기농, 세계에서 최고 유기농을 만들면은요,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죠. FTA에 대비해 지자체와 농가, 그리고 농협이 합심해 경쟁력을 높인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전체 참외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경북 성주. 성주가 참외의 본고장이 된 데는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군은 한칠내 FTA 체결 이후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 현대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 성주 참외의 명성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한 또 다른 비결, 바로 액비다. 저희 군은 2006년부터 이 액비 시설을 설치하여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불량가를 전량 수매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량가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도 아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도 항상 성주 참외를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성주군과 농협이 협력해 지역에 설립한 유통센터. 이곳에서 성주 참외의 50% 이상을 유통시켜 산지에서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다. 비파계 당도 검사, 생산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으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성주 참외. 소비자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2012년 성주군 참외 재배 농가는 4,549가구에 달하고, 이 중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농가는 무려 956가구. 농업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2011년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부농 숫자가 16,000명이 넘는다. 어디에 내놔도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FTA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 지금도 한미, 한EU, 한칠레 해도 아무 걱정 없고 오히려 더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농민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농업 인구, 농촌 인구의 구성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젊고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런 농민들 위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나이가 많고 고령화돼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하던 대로 관행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영업력, 경영 능력을 요구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한중 FTA 체결은 기계화가 힘든 밭작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TA의 영향을 받은 작물을 피해 다른 대체 작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작물로 또 전환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작물은 또 과잉 내지 또는 이렇게 농민들끼리 경쟁으로 인해서 또 이것은 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습관적으로 농사짓기를 반복하는 관행농법. 많은 농민들은 농자재값 상승과 같은 농업 여건 변화에 힘겨워하고 있다. 그런 거 안 들고 농사 안 짓는 거에 나서 빚도 안 지고. 나는 그렇게 어느 시점이 정지하려고 안 돼. 갈수록 농사 지면 질수록 빚만 지는데.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를 못 건진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반복되고 상황이 호전될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농업 현실. 농업인구 감소는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진행돼 2000년 400만 명이었던 농가 인구는 10여 년 만에 300만 이하로 줄었고 농가 인구의 감소는 지속적인 경제 면적 감소로 이어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사회에 들이우고 있다. 식량 작업을 소홀히 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다른 나라의 경험이 점점 우리의 불편한 현실이 되고 있다. 전 세계가 곡물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2008년. 세계 1위의 쌀 수입국 필리핀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008년 4월 쌀을 둘러싼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쌀 보관 창고와 거리 곳곳에는 폭동을 막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됐고 개인당 5kg으로 제한된 정부 보조미 판매소 앞에는 하루 7,000명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쌀을 사고자 줄을 섰다. The impact on the very poor of high rice prices is very severe. Poor families spend as much as half their income just on rice. The poorest of the poor spend maybe half their income just on rice.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필리핀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하이티와 멕시코, 이집트 등지에서도 식량 부족 사태로 폭동과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하이티라고 하는 국가에서 곡물 가격이 급작을 하면서 곡물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총리가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5명이 죽었죠.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전 세계 한 30개의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국가 휘청거릴 정도로 쌀이 과거에는 그 남아 돌아갔던 국가였는데 그게 지금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필리핀 사태의 원인은 국제 쌀 가격의 폭등. 주요 수출 국가들이 자국의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곡물의 유통을 막았기 때문이다. 아로요 대통령이 인접 식량 수출국들을 직접 방문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쌀과의 전쟁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필리핀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한때 필리핀은 대표적인 쌀 수출국이었다.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쌀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필리핀. 마닐라에 국제 미작 연구소가 세워질 정도로 농업 강국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리핀의 상황을 뒤바꿔 놓은 것일까? 1980년대 필리핀 정부는 농업의 투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경제 성장에 몰두했다. 농업 육성에 대한 투자와 연구 소홀은 자연적으로 농업의 낙후로 이어졌고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8년 총으로 쌀을 지키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필리핀의 식량 사태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농업 환경은 피할 수 없는 식량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다각적인 원인의 곡물 수요 증가, 경지 면적 축소와 식량 자원주의 확산에 따른 공급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구조화되고 있고 국제 식량 재고량 또한 급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투기 자본들이 세계 곡물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세계 곡물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곡물 펀드 또는 애그리비즈니스 펀드를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정말 곡물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곡물에 투자함으로써 이윤을 얻으려는 행위들이 이런 곡물 불안과 또 공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8년과 2012년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크게 줄고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했듯이 이상기후 또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의 곡물 작업률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많은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은 1980년에 우리가 냉해 피해 때문에 쌀 작업률이 50% 정도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걸 파가고 있던 다국적 쌀 장사 다국적 기업들이 가격을 4배로 올렸고 현금을 가져와야 한다고 그것도 내년 내후년 것도 산다는 약속을 해야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돈 주고 4배나 오른 쌀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의무적으로 수입하다 보니까 그 남아둔 쌀 이올량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속에 불안한 세계 곡물 시장. 새로운 교역 질서 속에 농민들의 불안한 미래. 시장에 넘치는 외국산 먹거리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도 편치 않다. 뭐 슈퍼나 일반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원산지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 음식이라고 하면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못 먹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걱정되죠. 절대 밖에 나가서 오늘 외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믿고 살 수 있는 국산이나 아니면 중국산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용을 하고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불안감을 느끼는 수입산 식품의 현실.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은 보편적 정서가 됐다. 원산지별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89.7%를 나타낸 나라가 있을 정도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컸다. 소비자의 먹거리 불신을 고조시키는 사례들은 쉽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원산지 단속을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방문한 한 국밥집. 국산만 쓴다던 식당에서 중국산 쌀이 발견됐다. 중국쌀을 쓰질 않았어요. 그죠? 이걸 해놓고 하고 중국쌀을 쓰면 필요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붙여놓고. 하지만 이미 포장이 뜯어진 중국산 쌀이 나오고 유통업체에서 지난 수개월간 중국산 쌀을 들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매일 국산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 판다는 음식점. 두부김치에 들어가는 김치가 중국산이다. 하지만 주인은 김치를 한번 볶았으니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제 생각에 가연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 한 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로 적발된 것만 4,927건. 시장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값싼 외국산 식재료의 범람은 소비자를 불안케 한다. 이 검역을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검역이 국민의 안전, 먹거리 안전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검역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싼 먹거리가 함부로 이렇게 못 들어오는 수입 억제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역을 강화를 해달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많이 해달라,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FTA 하면서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가 검역을 너무 강하게 한다. 검역 기준을 완화해달라 하는 것도 지금 FTA 협상에 하나의 그 파트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검역을 강하게 하겠다, FTA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서 중국과 협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중국이 거꾸로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검역 주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먹거리로서 우리 국민 생명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각종 식품 안전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 검역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담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조치가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관련해서는 안정성이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검역을 강화한다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농산물이란 것은 생산지, 생산자를 확인했을 때야만이 가장 확실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FTA를 인해서 수입이 계속 되면은 생산자와 생산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것을 아무리 검역을 해도 이것은 결국은 눈속임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은 안정 불안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먹거리 불안 속에 소비자는 어떻게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웰빙 바람을 타고 전국적으로 늘어난 친환경 농산물 매장과 식당들. 8년 전 광주에 문을 연 친환경 식당에도 소비자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가 안전하고 건강이 좋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유기농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서울의 한 친환경 음식점. 국내에서 생산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의 소비를 늘려야 우리 농업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단순한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직접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하루에 최소 한 끼, 뭐 2끼 이상을 이제 밖에서 먹는데 집에서 아무리 안전하게 먹다 하더라도 밖에서 먹는 것들은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식도 좀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국내산 친환경 그 식품이 많이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당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바른 먹거리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28명의 회원이 마음을 모은 친환경 음식점. 주재료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참깨 등 양념까지도 국산 친환경 재료를 엄선해 쓴다. 몸에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도 몸이 크게 부대끼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좋습니다. 일단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 친환경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 소비자가 가격보다는 안정성과 품질로 농산물을 선택하는 노력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준다. 국산 농산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신뢰가 되고 있다.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식품을 찾아야 나중에 결국은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삶 자체도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국내의 농업을 보호하고 증가하는 수요에도 생산량의 감소로 불안한 세계 곡물시장. 곡물시장의 불안을 기회로 보고 투기 자본은 유입되고 국제 곡물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나설 때 국내 곡물 자급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농민의 한숨은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 물밀듯 밀려오는 개방의 물결.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FTA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경쟁력 제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총 54조 원에 달하는 각종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또는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보완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FTA 협상이 끝나게 되면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이 보완 대책도 또 수정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국가는 최소한 국민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될 기초농산물 저희가 한 10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국가에서 일정량을 수매를 해서 그리고 이걸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 이래야만이 국민들도 농산물 가격 폭등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량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을 국가가 일정 정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가 반드시 이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농업이 FTA만 없다면 승승장구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중국산 농산물이 광범위하게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소비자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바로 엊그제까지도 국산 농산물을 소비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중국산으로 바뀌는 거를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매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많은 품목이 그동안 들어오던 거는 더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던 것까지 새롭게 들어오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FTA만 막는다고 우리 농업이 아무 피해 없이 잘 건사가 되겠느냐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중 FTA를 만약에 체결한다면 그 FTA를 계기로 그동안의 FTA마다 우리가 건건이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농업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생산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